미국 시간으로 저번 주 목요일, 스트레티지의 4분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2월 5일, 비트코인은 14% 넘게 하락하고 스트레티지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한 기록적인 날인데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날 스트레티지 어닝콜을 라이브로 시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오느라 어닝콜 리뷰 영상을 제 시간에 올리지 못했는데 뒤늦게나마 이날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EPS의 경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마이너스 170억 불, 넷 인컴이 마이너스 126억 불, 그래서 EPS는 주당 마이너스 42.93불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지표가 나오나 하시겠지만 이건 스트레티지가 FASB 어카운팅 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FASB 어카운팅 룰은 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한 4분기에 이렇게 안 좋은 수치가 나온 것이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인 작년 2분기에는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온 거죠. MSTR의 넷 인컴이 이때 100억 달러였다고 회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이번 분기처럼 넷 인컴이 마이너스 120억 불이라고 회사가 돈을 엄청 잃고 있는 것도 아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4,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이라는 세일러의 생각이 맞다면 이 EPS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겠죠. 이런 회사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EPS가 아닌 이 회사의 주식 하나당 비트코인의 양, BPS가 얼마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BPS가 늘어나는 것을 퍼센트로 표현한 것을 BTC 일드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BTC 일드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22.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물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 두고 왜 스트레티지 같은 트레저리 기업에 투자해야 하냐고 묻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저리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쉽거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지 못해서가 아닌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앱내브가 1 근처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오래 투자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앱내브가 한참 고평가 받고 있을 때 투자를 한 다음에 손실을 보면서 주가는 바닥인데 BTC 일드만 상승하면 뭐하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번엔 이 회사가 어떻게 22.8%의 BTC 일드 상승을 이루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일반주 발행으로 163억 불, 우선주 발행으로 70억 불,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20억 불 정도를 모아서 총 253억 불의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2024년의 경우 전환사채가 62억 불 정도의 규모였는데 작년부터는 전환사채에 대한 의존을 많이 줄이기 시작했고 대신에 우선주를 출시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처음 시작한 우선주 전략을 통해서 2024년 62억 불에 달했던 전환사채보다 많은 돈을 끌어모았으니 성공적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엔 스트레티지가 과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레저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 앰플리피케이션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먼저 레버리지 비율이란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진 각종 빚을 현금 보유 가치로 빼고 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의 비율이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죠. 앰플리피케이션 지표란 회사가 가진 빚과 우선주의 발행 가치를 합하고 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와 우선주의 비율이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죠. 우선주를 통해 모은 돈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빚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새로운 지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지표를 만들어낸 건데 쉽게 이해하자면 레버리지 지표가 높으면 위험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앰플리피케이션 지표가 높으면 안전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처럼 앰플리피케이션 지표의 값이 레버리지 지표보다 높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지표를 왜 설명하냐? 아까 본 것처럼 스트레티지의 위험한 레버리지 지표의 값은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A등급의 신용평가를 받는 회사들의 경우 평균 23%의 레버리지,
B등급의 경우 31.9%의 레버리지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섹터별로 분석을 해보면 테크 섹터 회사들의 경우 평균 15.7%의 레버리지, 헬스케어 20.7%, 유틸리티나 부동산 이런 섹터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이 회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회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이죠.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객관적인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렇게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우선주에 비해 위험한 레버리지라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대비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행된 전환사채의 규모 대비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1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개당 84,000불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20% 정도 더 하락했으니까 전환사채 대비 8배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만약 비트코인이 90% 하락을 해서 개당 8,000불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때는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와 전환사채의 규모가 같아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90%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보유 가치와 전환사채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정도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들의 경우 한 번에 60억 불이 만기되는 게 아니고 27년부터 5년에 걸쳐서 매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채무의 규모 역시 훨씬 작죠. 하지만 분명 이 만기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들의 경우 주식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래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선주 배당에 관련한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발행한 모든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8억 8,8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보유 가치에 비하면 67년어치에 달하는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이들을 위해서 작년 말에 만든 것이 이 현금 준비금입니다. 현재 22억 5천만 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 30개월어치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회사가 배당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30개월 동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참고로 앞으로도 항상 2년에서 3년어치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S&P에게서 B-의 신용평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신용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가 가장 우려한 사항이 비트코인 하락기에도 우선주 배당을 할 수 있느냐였기 때문에 현금 준비금을 마련하는 액션을 취했고 요즘 같은 하락기에도 93억 불에 달하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비트코인 72,300개를 매수했고 우선주의 배당금 역시 꾸준히 지불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간 뜬금없이 양자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관한 퍼드들은 항상 있는 일이었고 하나씩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양자 컴퓨터는 최소 10년은 걸리는 위협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국방 산업들도 현재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미국에서 규모로 10위 안에 드는 대형 은행에서 10년째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보안 관련해서 여러 규제를 받는데요. 보안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민감한 저희 회사의 보안 전문가들 중에 그 누구도 양자 컴퓨터에 대비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팔자에도 없는 암호학, 물리학 이런 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저 인센티브를 따라가면 답이 보이죠. 누구보다도 고객들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있는 제가 속해 있는 미국의 은행,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미국의 은행들 결국 같은 전통적인 암호 체계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유독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이 강조되는 재밌는 상황인데요. 주식시장에는 가격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건 자본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인데 그 하락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위협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찾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다 보니 스트레티지가 회사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에 관해 보안 커뮤니티, 비트코인 커뮤니티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이 회사의 가장 큰 포커스인 STLC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작년 8월에 출시가 된 STLC가 설계된 대로 안정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STLC가 출시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30% 정도 하락하는 동안에도 STLC의 가격은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TLC의 변동성은 스트레티지가 현금 준비금을 마련하고 나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전까지 18% 정도에 달하던 이 변동성이 현금 준비금이 22억 불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7% 정도로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LC는 이 변동성이 적을수록 성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작년 8월에 28억 불 수준이던 STLC의 발행 가치는 이제 34억 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STLC가 100불 이상일 때 추가 발행을 했는데 그 규모가 5억 7,800만 불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첫 3개월 동안은 STLC가 100불 이상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추가 발행을 하지 못했는데 STLC가 100불 이상으로 거래되면서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회사가 STLC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우선주들에 비해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투자자들이 STLC를 직접 매수하고 있지만 STLC를 사용해서 다른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런 크립토 토큰들이 STLC를 매수해서 STLC보다 작은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더 적은 변동성을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 STLC를 통한 ETF 역시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TF뿐만 아니라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전통 은행 기관들 혹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도 STLC를 통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를 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STLC가 확장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대치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BPS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7년 동안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10% 정도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10%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MNAV가 1.37 정도일 때 일반주를 발행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매해 BPS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초록색이 조금씩 더 증가하면서 7년 뒤에는 BPS가 1.4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 16%의 우선주 발행, 9%의 배당금 지급, 그리고 MNAV는 1.75라고 가정할 때 BPS가 7년 동안 2배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20%의 우선주 발행, 8%의 배당금 지급, 2.25의 MNAV 시나리오에서는 BPS가 7년 동안 2.5배 상승하는 것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BPS가 2.5배 상승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도 이건 2025년에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던 주주가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더니 비트코인이 2.5개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앞선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트레티지에 투자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기대치이지 MNAV 프리미엄이 3, 4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하는 기간에 스트레티지 주가가 5배, 10배 상승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생기면 좋고 아니면 아닌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실망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